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매서운 연말이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내 몸 하나 돌볼 줄 몰랐던 저에게 처음으로 고맙다는 진심 어린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날이었죠. 며느리가 예약했다던 식당, 아들이 좋아한다던 선물 모든 것이 완벽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수십 번을 걸어도 끝내 답이 없던 그들의 전화기 너머로 저는 제 평생의 헌신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추운 길거리에 홀로 서서 허공만 바라보던 그 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똑똑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용실에서 정성껏 손질한 머리, 빈손으로 가기 미안해 새벽부터 준비한 반찬들, 설레는 마음으로 골라 입은 외출복 그 모든 것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읽은 표시조차 뜨지 않는 메시지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언제든 있어야 할 존재이지만 정작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날의 차가운 온도는 겨울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외면한 이들의 냉담함이었고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관계가 식어버린 온도였습니다. 올해로 제 나이 68입니다. 남들처럼 대단한 꿈을 꾸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하나 반듯하게 키워내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지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는 단 한 번도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존재했을 뿐입니다. 22살에 결혼해서 23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온통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하고 아이를 씻기고 학교에 보내고 남편 출근 준비를 시키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쳇바퀴 돌듯 반복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것들이 있었냐고요? 물론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옷가게를 하나 차려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며 수다 떨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편히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치였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얻는 순간 저는 제 욕망을 차곡차곡 접어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시장 골목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했고 아이 교육비며 학원비며 챙기다 보면 늘 돈이 모자랐으니까요.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고 오전 내내 반찬을 만들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끊기는 오후 시간에는 집으로 달려가 아이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 간식을 챙겨주고 저녁에는 다시 가게로 나가 정리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와 남편과 아들 다음날 아침 밥을 미리 지어놓고 빨래를 돌리고 그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손끝은 늘 반찬 양념 냄새가 배어 있었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으며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쯤은 견딜만 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타오는 날이면 학원 선생님께 칭찬을 듣는다는 말을 들으면 그 모든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모두 우리 아들을 위한 거라고, 이 아이만 잘 되면 제 인생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자 교육비는 더욱 치솟았습니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과학학원 주변 엄마들이 다 보낸다는 학원은 빠짐없이 보내야 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우리 아이만 낙오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반찬 가게 수입만으로는
부족해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습니다. 우유 배달을 하면서도 신문 돌리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잘 봤을까? 학원은 잘 다니고 있을까?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있을까? 남편은 그런 제게 늘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더 못 벌어서 당신이 고생한다고 조금만 참으면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고생하는 게 제 역할이고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건강해서 일할 힘이 있어서 우리 아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아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더욱 바빠졌습니다. 입시 학원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는 돈을 대기 위해 저는 반찬 가게 영업시간을 늘렸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만 가면,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란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아들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들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줬다는 것이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의 시작이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책값, 교재비 끝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자취하는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야 했고 방학 때마다 인턴십이니 어학연수니 하며 목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들은 다 간다는데 자기만 안 가면 취업에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남들처럼 스펙을 쌓아야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반찬 가게 외에 청소일까지 시작했습니다. 밤 시간에는 오피스텔 청소를 하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체력적으로 버거웠지만 우리 아들이 남들에게 뒤처지는 걸 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우리 부부가 모아둔 노후 자금도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아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아들이 26이 되던 해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얌전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던 그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났다는 것이 기뻤고 이제 제 역할도 어느 정도 끝나가는구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는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신랑 측에서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살 집의 전세금, 혼수, 예단, 예물 모든 것이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을 털어 전세금에 보탰습니다. 통장에 찍힌 0이 하나둘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도 이게 부모의 도리라고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잘했구나.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구나. 이제는 나도 좀 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연락은 자주 왔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효녀라고 아들이 복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새로 사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겨울에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회사에서 경조사가 생겨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한번 도와주면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에어컨을 새로 달아야 한다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이유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아니면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힘들어할 텐데, 내가 조금 참으면 되는 일인데, 남편은 그런 제게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당신,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애들도 이제 다 컸는데 스스로 해결하게 놔둬.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직 젊은 부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데 부모가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조금만 더 도와주면 아이들이 자리를 잡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구하는 금액은 점점 커졌고 요구하는 횟수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와 청소 일을 계속하면서 번 돈을 거의 다 아들 부부에게 보냈습니다. 제 옷 한 벌 새로 사 입지 못하고 아픈 곳이 있어도 병원 가기를 미루면서까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고 남편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미안한데 당분간은 엄마가 도와주기 힘들 것 같아. 아빠가 아프셔서 병원비도 들고 엄마 혼자 벌어서는 힘들구나. 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도 사는 게 힘든데요. 이번 달 카드값 내야 하는데 어떡하라고요. 며느리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어머니가 조금만 더 힘내시면 안 될까요? 그때 느꼈어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나는 엄마가 아니라 돈줄이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노력해야겠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남편 병수발을 하면서도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습니다. 68배 나이에 아픈 무릎을 이끌고 새벽까지 일하며 번 돈을 고스란히 아들 부부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제 건강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르기조차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고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노파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싶을 정도로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아들 부부의 태도였습니다. 돈을 보낼 때는 어머니 최고예요.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하다가도 제가 힘들다고 하면 금세 차갑게 식었습니다. 명절에 친정 가야 한다며 시댁에는 얼굴도 비추지 않았고 설사 왔다 하더라도 밥 먹고 서둘러 나가기 바빴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요즘 시대가 그렇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양보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니까, 부모니까 무조건 참고 베푸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정작 저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그런 것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아들이 원하는 것,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가전제품을 바꿔주고 손주 생기기 전까지 보태 쓰라며 매달 생활비까지 챙겨주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이자 사랑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을 키우는 것이었고 도리가 아니라 착취를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베푸는 것이 많을수록 아이들은 더욱 당연하게 여겼고 제가 힘들어할수록 그들은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무한히 희생하며 결국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한 달도 넘게 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했다는 것, 그것도 아주 밝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저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무슨 좋은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손주 소식이라도 들려주려는 걸까 하는 기대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전화드린 건요. 연말에 저희가 근사한 가족 파티를 열려고 해서요. 어머니 꼭 오셔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위해 파티를 연다니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베푸는 쪽이었고 챙기는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저희 결혼시켜 주시고 이것저것 다 도와주시고 이번엔 저희가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요. 좋은 식당도 예약해뒀고요. 선물도 준비했어요. 저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동안 제가 해온 모든 희생들을 알아봐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정말이니? 그럼 언제인데? 제가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12월 29일이요. 저녁 6시에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어머니, 그날 꼭 오셔야 해요. 약속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쁨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나를 위해 파티를 연대요.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식당도 예약했다는데 남편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그것 참 신기하네. 애들이 갑자기 왜? 하지만 저는 남편의 의심 섞인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변했다고, 이제는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파티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달력을 보며 며칠 남았는지 세어보았습니다. 일주일 전부터는 무엇을 입어야 할지 옷장을 뒤적였습니다. 평소에 입던 낡은 옷들 뿐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제 옷을 새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모두 아들 부부에게 보냈고 저는 늘 낡은 옷을 고쳐 입으며 지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위해 좋은 식당까지 예약했다는데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옷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만인지 모를 정도로 오랜만에 새 옷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면서도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이 돈이면 아들에게 보낼 생활비가 되는데 하지만 이번 한 번만이라고 아이들이 마련한 자리인데 엄마가 너무 초라하면 안 되잖아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은은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를 샀습니다. 가게를 나오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 이렇게 설레어 봤던가요? 결혼하기 전 처녀 시절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낡고 지친 제 얼굴이 새 옷 덕분에 조금은 환해 보였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새 옷 입으니까 젊어 보이네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파티 이틀 전 저는 미용실 예약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대충 머리를 자르곤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손질을 받고 싶었습니다. 미용실에 간 것도 몇 년 만이었습니다. 미용사가 제 머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머리가 많이 상하셨네요. 언제 손질하셨어요? 저는 부끄러워 얼버무렸습니다. 한참 동안 앉아서 염색도 하고 커트도 하고 드라이도 받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제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받으니 제가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참 멋지시네요 하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상상하며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되게 예쁘신데요? 엄마, 머리 새로 하셨어요? 젊어 보이세요. 그런 말들을 들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파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설레어서였습니다. 내일이면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의 회사 이야기도 듣고 며느리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손주 계획은 있는지도 넌지시 물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이른 아침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집안 청소도 하고 남편 아침 식사도 정성껏 차려주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파티가 몇 시라고 했지? 저녁 6시요. 강남이래요. 그럼 일찍 나가야겠네. 교통 상황 생각해서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혹시라도 늦으면 안 되니까 일찍 나가야죠. 오후가 되자 저는 샤워를 하고 새로 산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화장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립스틱도 바르고 볼에 살짝 분도 발랐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나서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파티가 6시인데 벌써 3시였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설레어서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을까? 아무리 아이들이 초대했다고 해도 엄마가 빈손으로 가면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아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들을 사다 놓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잡채, 갈비찜, 나물 반찬들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파티에서 좋은 음식을 먹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만든 음식의 맛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조금이라도 싸가고 싶었습니다.
2시간 동안 부지런히 움직여 반찬들을 만들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새로 한 머리가 흐트러질까봐 조심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예쁜 용기에 담았습니다. 무거웠지만 기쁜 마음으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이들이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엄마,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어요?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하고 기뻐할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5시가 조금 넘어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길이 막힐까봐 여유 있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디 좋은 데 가세요? 되게 기분 좋아 보이세요. 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자식들이 저를 위해 파티를 열어줘서요. 어머, 효자 효녀시네요. 부러워요. 그 말에 저는 더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가 5시 40분쯤이었습니다. 식당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라고 며느리가 알려줬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만 천천히 걸어가면 딱 맞을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걷는 것이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 크리스마스 장식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식당 근처에 도착했을 때가 정확히 6시였습니다. 며느리가 알려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이 근처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했는데 주변에 그럴 만한 건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찾은 걸까 싶어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얘야. 엄마인데 지금 식당 앞에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오늘 파티 날인데 왜 전화를 안 받는 걸까? 혹시 식당 안에서 준비하느라 바쁜가?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들이 다친 건 아닐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얘야, 엄마 지금 식당 앞에 있어. 어디로 가면 되니?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5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역시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6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무거운 반찬 가방을 들고 서 있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아들, 며느리 번갈아 가며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6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혼자 서서 계속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수상해 보였을 것입니다. 저는 근처 카페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 한 잔을 시키기도 미안해서 그냥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 20번, 30번 세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화기는 끝내 울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문자도 수없이 보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니? 엄마 걱정된다. 연락 좀 해라. 혹시 식당 주소가 바뀐 거니? 하지만 모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커플들, 가족 단위로 식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혼자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카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주문하실 거 없으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장 싼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가슴속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아이들이 분명히 오늘 파티를 한다고 했는데 왜 연락이 안 되는 걸까? 8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들과 며느리가 일부러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핸드폰이 고장 났거나 급한 일이 생겼거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통화 중이 아니라 전원이 꺼진 신호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기를 껐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라는 걸, 그들이 저를 일부러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많았고 저는 이런 모습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 든 무거운 반찬들이 생각났습니다. 정성껏 만든 잡채, 갈비찜, 나물들 아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며 땀 흘려가며 만든 음식들. 그것들이 갑자기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9시가 되어서야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터덜터덜 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는 길에는 그렇게 가볍고 행복했던 발걸음이 돌아가는 길에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앉아서도 계속 전화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연락이 왔을까 하는 희망으로.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낸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읽히지 않은 메시지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가 10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늦었어? 남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파티는 어땠어? 애들은 잘 있고? 남편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티 같은 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이 걱정했던 게 맞았어요. 처음부터 파티 같은 건 없었나 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해서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했어요. 이런 메시지라도 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너무나 무덤덤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엄마가 연락했는데 왜 안 받았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파티 취소됐어요. 갑자기 와이프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하게 됐어요. 그럼 엄마한테 미리 연락을 했어야지.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바빴어요.
연락할 시간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뭐 어때요? 파티 한 번 취소된 거 가지고, 파티 한 번 취소된 거 가지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에게는 그저 파티 한 번 취소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평생의 기다림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식들이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기대, 그 설렘과 행복이 완전히 짓밟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알았어. 저는 힘없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왜 그래요? 화났어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정성껏 만들었던 반찬들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얗게 굳어버린 잡채, 식어버린 갈비찜, 그것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환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고 싶었던 것들, 아이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믿음, 언젠가는 제 희생을 알아줄 거라는 기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의 잔인한 연말 파티, 아니 존재하지도 않았던 파티가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명확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소중한 엄마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편리한 존재였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정성껏 준비했던 반찬들이 하얗게 굳어가는 것을 보며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잡채였습니다. 당근과 시금치, 표고버섯을 곱게 채 썰어 하나하나 정성껏 볶아낸 것이었습니다. 손목이 아플 정도로 오래 저어가며 만든 갈비찜도 있었습니다. 고기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몇 시간씩 끓인 것이었습니다. 각종 나물 반찬들도 색깔별로 예쁘게 담았었습니다. 아들이 보면 역시 우리 엄마 손맛이 최고야 하며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며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들은 아무도 먹지 않은 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제가 쏟아부은 시간과 정성, 그리고 기대와 사랑이 모두 그 차가운 음식들과 함께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어 잡채를 조금 집어 먹어보았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입에 넣어도 씹히지 않고 삼켜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필요할 때 언제든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당연한 ATM 기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올 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달콤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처음에는 정말 안부를 묻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말 뒤에는 항상 무언가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사실 이번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와서요. 어머니, 차후업료를 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형편이 안 되어서요. 고맙다는 말은 자신들에게 돈이 필요할 때만 흘러나오는 미끼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살아요. 어머니 아니면 저희는 어떡해요. 어머니가 최고예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이 보태주었습니다. 다정한 연락은 지원이 끊길까봐
부리는 애교였을 뿐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며느리는 부쩍 다정해졌습니다. 어머니, 설날에는 꼭 뵙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명절이 끝나고 세뱃돈을 받고 나면 그 다정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문자 답장도 늦어졌습니다. 다음 명절이 다가올 때까지는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보내달라고 할 때면 목소리가 애틋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지금 정말 급해서 그래. 하지만 돈을 보내고 나면 통화는 금세 끝났습니다. 엄마, 바빠서 그래.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 나중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지 않는 한요.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제게 관심을 보인 건 오직 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해도 엄마 약 먹고 푹 쉬세요 라는 짧은 문자 한 통이면 끝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봤냐고 묻지도 않았고 무슨 병인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일이 힘들어서 당분간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라고 하면 그때는 달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많이 힘드세요?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진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돈을 못 보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제가 괜찮아,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라고 하면 다행이네요. 그럼 엄마 다 나으시면 연락 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식탁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몇 년 동안 모아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돈을 보낸 기록들이었습니다. 통장 내역서를 펼쳤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부분들이 빼곡했습니다. 오은행 이체 마이너스 생활비 50만 원, 오은행 이체 마이너스 냉장고 구입비 150만 원, 오은행 이체 마이너스 자동차 보험료 80만 원, 한 달에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씩 보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보낸 돈이 총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3천만 원. 그 돈이면 남편과 제가 여행 한번 가보고 아픈 곳 치료도 하고 노후를 조금이나마 편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모두 아들 부부에게 갔습니다. 그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는 제 노후를 저당 잡았습니다. 메모장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 부부가 요청한 물건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 300만 원, 신혼집 전세금 지원 2천만 원, 냉장고 150만 원, 세탁기 80만 원, 에어컨 2대 200만 원, 소파 세트 180만 원, 식탁 세트 120만 원, 침대 매트리스 150만 원,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물건들이었습니다. 신혼집을 꾸미는데 필요해요. 이것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신혼부부니까, 처음 집을 꾸리는 거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청은 점점 더 사소해졌습니다. 어머니, 전기밥솥이 오래돼서 새로 사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청소기가 고장났어요. 어머니, 커피 머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는 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하지만 그것들이 모이니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필수품이 아닌 것들까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한대요. 어머니, 친구들이 다 로봇 청소기를 쓴대요. 어머니, 안마의자가 있으면 피로가 풀린대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쓰는 거래요.
저희만 없으면 뒤처지잖아요 라는 말에 또 지갑을 열었습니다. 메모장을 넘기며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때마다 제 젊음과 노후가 갈려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안마의자를 사주기 위해 저는 무릎이 아픈데도 청소일을 더 늘렸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사주기 위해 저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주기 위해 저는 병원 가는 것을 미뤘습니다. 영수증들도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를 위해 산 물건들의 영수증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사주었던 선물들, 생일 선물들, 기념일 선물들 저는 한 번도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화장품, 아들이 갖고 싶어 하던 시계, 손주를 위해 미리 준비한 아기용품들까지. 그런데 재생각해 보니 아들 부부에게서 선물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제 생일에도 어버이날에도 그 어떤 기념일에도 선물은 없었습니다. 가끔 엄마 생일 축하해요 하는 문자 한 통이면 끝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문자마저도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작년 제 생일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오늘 엄마 생일인데 너희 시간 되면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먼저 제 생일을 언급하는 것도 부끄러웠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넌지시 말해본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 엄마 생일이었어요? 깜빡했네. 근데 오늘 저희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밥 사드릴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아들은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아이들인데 엄마 생일쯤 잊어버릴 수도 있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생일은 달랐습니다. 며느리 생일이 다가오면 아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가 와이프 생일인데 선물 좀 준비해 주세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지만 저는 따랐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제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선물을 주면서 생일 축하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받아들고 어머니 감사해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걸 받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선물을 받자마자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고 30분도 안 되어 약속이 있어서요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손주 이야기도 생각났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기 용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유모차, 아기 침대, 옷, 장난감 손주가 태어나면 필요할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했습니다. 몇백만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유산을 했습니다. 저도 슬펐지만 더 슬퍼하는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생길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마.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아기용품들을 모두 치웠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오겠지 하며 창고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며느리가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저는 기뻐하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주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의 아기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꼭 닮았구나. 우리 아들이 아빠가 됐구나.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지금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어머니, 요즘 산후조리원에서는 방문을 제한하고 있어요.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산모가 예민할 수 있다고 아기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손주를 보러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전화를 하면 지금은 안 좋은 시간이에요. 아기가 낮잠 자고 있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하며 핑계를 댔습니다. 결국 한 달에 한 번 보러 갈까 말까 했습니다. 그나마도 제가 먼저 연락해서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돈은 계속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아기 분유값이 많이 나와요. 어머니, 기저귀가 비싸요. 어머니, 육아용품이 필요해요. 저는 또 지갑을 열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거라면 아까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내면서도 손주를 자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엄마는 거의 매일 아들 집에 갔습니다. 육아를 도와주고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엄마에게는 극진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살아 엄마 없으면 어떻게 하며 감사해 했습니다. 저는 질투가 났습니다.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손주를 보고 싶은데, 왜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질투한다고 생각하면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저 돈만 보내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서랍 속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한 일은 사랑이 아니라 착취를 허용한 것이었다는 걸, 제가 베푼 것은 은혜가 아니라 의존을 키운 것이었다는 걸, 아들 부부는 저를 사랑하는 엄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ATM으로만 봤습니다. ATM은 말이 없습니다. 카드를 넣으면 묵묵히 돈을 내줍니다. 감정도 없고 피로도 모르고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작동할 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들 부부가 요구하면 묵묵히 돈을 내줬습니다. 힘들다고, 지쳤다고, 이제는 못하겠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니까,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ATM은 고장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잘 작동하는 동안에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고장이 나면 그때서야 불편해합니다. 왜 안 돼? 빨리 고쳐야 하는데 하며 짜증을 냅니다. 아들 부부도 그랬습니다. 제가 돈을 보내는 동안에는 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들어서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하면 그때서야 불편해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날의 연말 파티, 아니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파티가 제게 마지막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파티에 초대받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줄 때만 가치 있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새벽 3시, 저는 모든 서류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까지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슬프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깨어나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울어요. 실컷 우세요. 그동안 참았잖아요.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슬픔이 가시고 나니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아니, 분노보다는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나를 ATM 취급하는 자식들에게 내 남은 인생까지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엄마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사람으로서 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피곤에 찌든 눈. 이게 68배 나라고? 70, 80 같아 보이는 이 모습이 나라고? 아들 부부를 위해 제 삶을 다 바친 결과가 이것인가? 나를 이토록 무시하는 자식들에게 내 남은 인생까지 저당 잡힐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늦었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제게도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쓰고 싶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이 고통스러운 굴레를 끊어내기로 말입니다. 더 이상 ATM으로 살지 않겠다고,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다고 당당히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조차 메말라버린 새벽,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이 서랍을 열어본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열어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던 서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제 인생의 모든 희생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후회가 밀려올 것 같아서 애써 외면해왔던 것들이었습니다. 서랍 맨 위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중학교 체육대회 사진,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사진 속의 아이가 지금은 제 전화조차 받지 않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사진 아래에는 오래된 수첩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써온 가계부였습니다. 노란 종이가 바스러질 것처럼 낡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2년 1월부터 기록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한 해였습니다. 남편 월급 35만 원, 집세 10만 원, 식비 12만 원, 공과금 3만 원.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지출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1983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분유값 2만 원, 기저귀 1만 5천 원, 예방접종 5천 원. 아기 관련 지출이 추가되었습니다. 돈이 빠듯했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집에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재봉틀 부업 수입 8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88년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원비 4만 원, 교재비 2만 원, 간식비 1만 원.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재봉틀 부업을 늘렸습니다. 밤늦게까지 미싱을 돌렸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1991년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준비물 5만 원, 책가방 3만 원, 운동화 2만 원. 여기서부터 교육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게 수입 40만 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수입이 생겼습니다. 기뻤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좋은 것들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994년 수학 학원비 10만 원, 영어 학원비 12만 원, 피아노 학원비 8만 원. 아들이 4학년이 되자 학원비가 급증했습니다. 주변 엄마들이 모두 아이들을 학원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만 안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뒤처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반찬 가게 수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우유 배달 수입 15만 원, 신문 배달 수입 10만 원. 새벽 4시에 일어나 배달을 하고 7시에 아들을 깨워 학교 보내고 8시부터 반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밤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1997년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입학금 20만 원, 교복비 25만 원, 체육복 8만 원, 보충 교재비 15만 원.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학원비도 훨씬 비싸졌습니다. 수학학원 30만 원, 영어학원 35만 원, 과학학원 25만 원. 한 달 학원비만 9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 월급과 제 수입을 합쳐도 빠듯했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 영업시간을 늘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일요일도 쉬지 않았습니다. 몸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2000년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입학금 30만 원, 교복비 40만 원, 참고서비 20만 원, 그리고 본격적인 입시 학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종합반 학원비 150만 원, 논술 학원비 80만 원, 과외비 1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이 교육비로 나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추가했습니다. 오피스텔 청소 30만 원, 식당 설거지 25만 원 예순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청소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지만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2003년 드디어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입학금 200만 원, 첫 학기 등록금 350만 원. 대학 등록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학기에 350만 원, 1년이면 7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서울에서 자취하는 아들의 생활비까지 보내야 했습니다. 월 생활비 80만 원, 자취방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저는 모아둔 노후 자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1,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아들 자취방 보증금과 입학금으로 대부분 나갔습니다. 남편은 걱정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노후는 어떡하려고 그래.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젊은데 뭐. 더 벌면 되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학 4년 동안 지출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등록금 350만 원, 생활비 80만 원, 책값 30만 원, 교재비 20만 원. 한 달에 130만 원씩 보냈습니다. 1년이면 1,560만 원, 4년이면 6,24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방학 때마다 특별 지출이 있었습니다. 어학 연수비 500만 원, 인턴십 준비비 200만 원, 자격증 학원비 150만 원. 아들은 취업 준비를 위해 이것저것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한다는데 자기만 안 하면 취업에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지갑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2007년 아들이 취업했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취업한 아들은 월급이 적다며 여전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돼. 자취방 월세 내고 교통비 내고 밥값 내면 남는 게 없어.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니까 처음에는 월급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참아. 몇 년 지나면 월급이 오를 거야. 그렇게 말하며 또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월 생활비 지원 50만 원 가계부에 적혔습니다. 2010년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가계부에 큼직한 글씨로 적혔습니다. 결혼준비금 5천만 원 전세금 지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해. 우리 노후는 생각 안 해?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애가 결혼하는데 어떡해요. 신랑 집에서 집은 마련해줘야죠.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한대요. 결국 남편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혼수 준비비 500만 원, 예단비 300만 원, 예물비 200만 원, 결혼식비 300만 원. 이것저것 합치니 추가로 1,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결혼 하나에 총 6,300만 원을 쓴 것입니다. 제 통장 잔액은 200만 원이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2011년부터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결혼한 아들 부부가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150만 원, 세탁기 80만 원, 에어컨 200만 원, 소파 180만 원, 식탁 120만 원, 침대 150만 원. 6개월 만에 880만 원을 썼습니다. 2012년 전기밥솥 30만 원, 청소기 50만 원, 공기청정기 70만 원, 안마의자 200만 원. 끝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고장났어요. 어머니, 이거 필요해요. 그때마다 저는 돈을 보냈습니다. 월 생활비 지원 50만 원 이 항목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13년간 매달 50만 원씩 총 7,800만 원을 생활비로 보낸 것입니다. 거기에 수시로 보낸 목돈들까지 합치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들 결혼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확히 13년간 보낸 돈이 총 1억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억 2천만 원.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계부 옆에는 또 다른 노트가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요청했던 것들을 메모해둔 노트였습니다. 가계부에는 돈만 적혀 있었지만 이 노트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마이너스 며느리가 냉장고가 낡았다며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함. 150만 원짜리 최신형 구입. 2011년 8월 마이너스 아들이 에어컨 2대가 필요하다며 연락. 거실용과 침실용 각각 구입. 총 200만 원. 2012년 2월 마이너스 며느리가 소파가 불편하다며 교체 요청. 백화점에서 180만 원짜리 구입.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다 사준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야지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2013년 5월 마이너스 며느리가 화장품이 떨어졌다며 사달라고 함. 백화점 명품 화장품 50만 원. 2013년 10월 마이너스 아들이 구두가 낡았다며 연락. 명품 구두 80만 원 송금. 화장품? 구두? 이런 것까지 제가 사줘야 했나요? 성인이 된 아이들이 자기 돈으로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돈이 없어서 화장품도 못 사요. 너무 초라해요라고 하면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초라하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생각에 또 돈을 보냈습니다. 2014년 3월 마이너스 며느리 생일 선물로 명품 가방 요청. 120만 원. 2014년 9월 마이너스 아들 생일 선물로 명품 시계 요청. 200만 원. 생일 선물도 제가 사주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지정해서 요청했습니다. 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1월 마이너스 설날 세배돈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 2015년 8월 마이너스 추석 용돈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 명절마다 세뱃돈과 용돈을 챙겼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에게, 그것도 월급을 받는 자식에게 여전히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당 50만 원씩이나. 2016년 6월 마이너스 며느리 임신. 아기용품 준비비 300만 원 송금. 2016년 8월 마이너스 며느리 유산. 위로금 100만 원 송금. 손주를 기대하며 보낸 돈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유산이 되었지만 그 슬픔을 돈으로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2017년 12월 마이너스 며느리 재임신. 산후조리원비 지원 500만 원. 2018년 2월 마이너스 손주 출산.
축하금 200만 원. 2018년 3월 마이너스 아기 침대, 유모차, 카시트 등 육아용품 구입 400만 원. 손주가 태어나자 또 목돈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꺼이 줬습니다. 손주를 위한 거니까요. 그런데 웃긴 건 그렇게 돈을 많이 보냈는데도 손주를 자주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트 한쪽에 적어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2018년 손주 만남 횟수 마이너스 3월 1회, 4월 0회, 5월 1회, 6월 0회, 7월 1회. 1년에 고작 56번 정도 손주를 봤습니다. 명절 때나 제가 간절히 부탁했을 때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마이너스 손주 돌잔치 비용 일부 지원 300만 원. 2019년 6월 마이너스 손주 놀이방 시설비 지원 200만 원. 손주 관련 지출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손주를 보러 가겠다고 하면 항상 핑계를 댔습니다. 오늘은 아기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지금은 낮잠 시간이에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노트 한쪽에는 며느리와 통화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 위해 메모해둔 것들이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마이너스 며느리에게 손주 보러 가도 되냐고 물음. 어머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답변. 2020년 7월 20일 마이너스 다시 손주 보러 가도 되냐고 물음. 어머니, 날씨가 너무 더운데 멀리서 오시면 힘드시잖아요. 날씨 좀 선선해지면요 라는 답변. 항상 이랬습니다. 핑계는 그럴듯했지만 결국 거절이었습니다. 반면 며느리 친정엄마는 달랐다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5일 마이너스 SNS에서 며느리가 친정엄마와 손주가 함께 놀이공원에 간 사진 발견. 2020년 9월 10일 마이너스 SNS에서 며느리 친정에서 가족 모임한 사진 발견. 손주도 함께. 며느리 친정 식구들은 자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저도 손주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저도 가족 모임에서 손주를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을 보내는 ATM이었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노트 뒷부분에는 최근 몇 년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 마이너스 코로나로 반찬 가게 매출 급감. 그럼에도 월 생활비 지원 계속. 2022년 마이너스 남편 뇌경색으로 쓰러짐. 병원비 부담. 하지만 아들 부부 지원 지속. 2023년 마이너스 건강 악화로 일줄임. 수입 감소. 아들 부부에게 어려움 호소했으나 이해받지 못함. 2023년 기록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해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났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을 오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계속 돈을 보내느라 제 치료비를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돈이 좀 부족해서 당분간은 도와주기 힘들 것 같구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러면 저희는 어떡해요? 저희도 빠듯하게 사는데. 결국 저는 수술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했습니다. 아픈 무릎을 이끌고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청소 일을 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가며 버텼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 부부에게 돈은 계속 보냈습니다. 제 건강보다 아이들의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기록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올해 목표 마이너스 손주 자주 보기.
하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패. 1년간 손주 만남 사회. 제 소박한 소원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랍 맨 밑에는 통장과 현금 영수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 부부에게 돈을 보낸 증거들이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서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이체 기록들. 받는 사람 아들 이름 한 달에 적게는 1번, 많게는 56번씩 돈을 보냈습니다. 영수증들도 수북했습니다. 아들 부부를 위해 산 물건들의 영수증이었습니다. 가전제품, 가구, 옷, 신발, 화장품, 선물. 모든 것의 영수증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왜 보관했을까요? 아마도 나중에 아이들이 엄마가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어? 라고 하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증거를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증거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제 희생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자식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이 영수증들을 보여준다 한들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게 뻔합니다. 서랍 구석에는 작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제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제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결혼 전 몇 년간 일하며 모은 돈 100만 원으로 시작한 통장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 통장에 조금씩 돈을 넣었습니다. 제 용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넣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보니 잔액이 230만 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돈이 고작 230만 원. 웃음이 났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제 이름으로 모은 돈이 230만 원. 그것도 언제 찾아 쓸지 모르는 비상금. 반면 아들에게 준 돈은 1억 2천만 원. 이게 제 인생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나보다 아들이 52배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니 그 속엔 제 젊음과 노후가 고스란히 갈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20대의 청춘, 30대의 체력, 40대의 건강, 50대의 여유, 60대의 노후.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제 인생은 단 한 번도 제 것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서랍 속 30년의 기록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희생이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착취를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베푼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의존을 키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독립적인 어른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게 기대어 사는 기생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라는 이름에 갇혀서 부모의 도리라는 굴레에 묶여서 저는 제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30년의 기록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 남은 인생만큼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서랍을 닫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기록의 마지막 장을 제 손으로 쓰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자식들에게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잘 지내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하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매일 아침 보냈던 그 문자들이 부담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애들한테 연락 안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요. 이제는. 남편은 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 얼굴이 달라 보이네. 뭔가 결심한 것 같은데.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점심때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안부를 묻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미안해. 깜빡했네. 지금 보내게 하고 송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한참을 문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보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몇 번이나 글을 썼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보낼 수 없을 것 같구나. 문자를 보내고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이렇게 거절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래, 알았어, 지금 보낼게 조금만 기다려라고 했었는데 처음으로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죄책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10분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전화 좀 받아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전화 안 받아도 괜찮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야 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옆에 있을게. 힘들면 언제든 말해. 오후 내내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전화 좀 받아요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래요? 하는 항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하는 따지는 투의 문자였습니다. 저는 모든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 해오던 모든 경제적 지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 자동이체를 취소했습니다. 매달 자동으로 나가던 생활비 50만 원, 그것을 중단시켰습니다. 클릭 한 번이었지만 30년 굴레를 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아들 부부가 드나들던 집 열쇠를 정리했습니다. 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와서 제 집을 뒤지고 필요한 것을 가져가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면서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완전히 삭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인데 하는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단은 했습니다. 끝없이 오는 연락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집에 있죠? 문 좀 열어봐요.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나갈게.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전화를 안 받고, 왜 갑자기 생활비를 끊고, 왜 연락을 차단한 거예요? 저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라 짜증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걱정돼서 온 게 아니라 돈이 끊겨서 화가 나서 온 것입니다. 그 사실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얘야, 앉아라. 제가 말했습니다.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아들은 앉지 않고 서서 따졌습니다. 앉으라고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엄마가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제가 걱정돼서 달려온 거잖아요. 걱정?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나를 걱정한 게 언제였니? 그날 연말 파티 때는 어땠어? 엄마가 추운 거리에서 3시간 넘게 기다렸을 때 넌 어디 있었니?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와이프가 갑자기 친구 일 때문에 못한 거라니까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변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연락 한 통 못할 만큼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수십 번 전화했는데 한 번도 받지 않을 만큼? 문자 한 통 보낼 시간도 없었어?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화 풀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요. 네, 예전처럼.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예전처럼이라는 건 제가 계속 돈을 주고, 제가 계속 희생하고, 제가 계속 무시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들은 사과하는 척 하면서도 결국 원하는 건 제 지갑이었습니다.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날 너희가 내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 너희는 나를 버린 거란다. 그날 엄마는 깨달았어. 너희에게 나는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ATM이었다는 걸. 엄마, 그게 무슨... 아들이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가 말할 때까지 듣거라.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너를 위해 살았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아픈 몸을 이끌고 돈을 벌었어. 너희 결혼할 때 내 노후 자금을 다 털어줬고 결혼 후에도 매달 생활비를 보냈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소파. 너희가 원하는 건 다 사줬어. 아들이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엄마가 아플 때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어. 엄마 생일을 잊어버렸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어. 손주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어. 돈이 필요할 때만 다정하게 연락했고 돈을 받고 나면 차갑게 변했어.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렇게까지 했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는 몰랐을 거야. 의식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그게 사실이야. 엄마는 이제 지쳤어.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어. 아들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이제 저희를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관심사는 돈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아니라 제 지갑이었습니다. 그래.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 일은 너희가 해결해라. 너희는 이제 성인이고 벌이도 있잖니. 스스로 살아가야지. 엄마한테 계속 기댈 수는 없어. 하지만 엄마, 저희 형편이. 아들이 말하려 했습니다. 형편?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너희 둘 다 월급 받잖니. 합치면 400만 원도 넘을 텐데. 그걸로 못 살아? 다른 사람들은 그것보다 적게 받고도 잘 사는데? 그건 지출이 많아서. 아들이 변명했습니다. 지출이 많은 게 엄마 책임이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명품 가방 사는 것, 비싼 외식하는 것, 해외여행 가는 것. 그게 다 필수품이니? 너희 SNS 보면 맛집도 다니고 여행도 가던데.
그럴 돈은 있으면서 왜 생활비는 엄마한테 받는 거니?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SNS를 보면 자주 외식을 하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저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바란다. 하지만 그 행복이 엄마의 고통 위에 세워져서는 안 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쉬고 싶고 아픈 곳 치료하고 싶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저희를 버리시는 거예요? 버린다는 게 아니야.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설 시간이야. 그게 진짜 너를 위하는 거야.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외로워질 거라는, 늙어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지금까지의 삶을 후회해. 너희를 너무 많이 도와준 걸 후회해. 너희를 독립적인 어른으로 키우지 못한 걸 후회해. 아들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제가 마음을 바꾸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결정이야. 저는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엄마가 연락하기 전까지는 너희도 연락하지 마라.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슬펐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말했습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요.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뎠어.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해방감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삶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아들 생각에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밥을 잘 먹었을까,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을까, 그런 걱정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건 아니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걱정은 해도 되지만 제가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가 처음으로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늘었습니다. 매달 나가던 50만 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이 돈은 제 돈입니다. 제가 쓰고 싶은 곳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저는 그 돈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미뤄왔던 무릎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악화되셨네요. 진작 오셨어야죠. 하지만 이제라도 왔으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비는 보험으로 처리되었고 자부담금은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제 돈으로 제 병을 고쳤습니다. 그게 얼마나 당연한 일인데 그동안은 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남편이 옆에서 간호해 주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수술한다는 것도 모를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괜찮다고.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퇴원 후 재활 치료를 받으며 저는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파서 못 갔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도 읽었습니다. 몇 년 만에 읽는 책이었습니다. 일하느라 아들 걱정하느라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자식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니 모두 공감해 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라도 당신 인생 사세요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가끔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다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립되어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 생각만 하고 아들을 위해서만 살았는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짧은 안부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문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답장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너는?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도 잘 지내요. 엄마, 저희가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사과였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과는 사과였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사과 받아들인다. 하지만 엄마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야 해. 아들이 답장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래서 저희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지출도 줄이고 저축도 하고 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력은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네. 열심히 해라. 저는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예전처럼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밥은 먹었니? 힘든 일은 없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합니다. 외로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연락을 비굴하게 기다리거나 무시당하며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제 시간을 제가 원하는 대로 씁니다. 제 돈을 제가 필요한 곳에 씁니다. 제 감정을 제가 돌봅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제 인생의 주인은 저 자신이라는 걸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합니다. 공원에 산책을 갈까, 도서관에 갈까, 친구들과 차를 마실까? 선택은 제 것입니다. 이 독립은 아팠습니다. 평생 함께했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니까요. 제 자식을 밀어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찬란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주인공이 되었으니까요. 가끔 아들 생각이 납니다. 손주 생각도 납니다. 보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저를 그리워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제 지갑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 때까지. 그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기다리며 제 인생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제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요. 가장 아팠지만 가장 찬란한 독립. 이것이 제 60대의 선택이었습니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저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 때문에 마음껏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여러분도 엄마라는 이름 뒤에 나라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신 건 아닌가요? 부모의 사랑이 언제부터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걸까요? 우리의 희생이 언제부터 의무가 되어버린 걸까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부모니까 라는 이유로 우리는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혹시 저처럼 자식에게 상처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까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과 소통하며 우리가 서로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민을 나누어요.